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입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대화플러스 시즌3 화요일을 새롭게 책임지게 될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퍼즐을 좋아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퍼즐 조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선물로서 한번 사주셨던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내용들은요, 앞으로 이어나가게 될 강의 내용은 바로 이제 퍼즐 이론이라는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추억에 젖어있던 그 퍼즐을 토대로 해서 기업과 산업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 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큐브 보이십니까? 퍼즐과 함께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하나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퍼즐 이론 역시도 일종의 퍼즐, 이런 큐브의 일종의 퍼즐입니다. 이 큐브 역시도 맞춰가는 데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춰가는 방법이 있듯이 퍼즐 이론에서 기업들을 선별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게 되시면 분명히 이 시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전 투자를 통해서 쌓아온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퍼즐 이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퍼즐 이론이 과연 어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떤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자, 황민혁 멘토의 퍼즐 이론 왕전 정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순하게 차트에 의존을 하거나 또는 수급에 의존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정보들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일단 퍼즐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론입니다. 하나의 이론. 어떤 기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기법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알아서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더욱더 한 가지의 어떤 지표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론을 정립을 했고요. 이 이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퍼즐 이론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퍼즐 이론을 중점적으로 보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퍼즐 이론의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비전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했죠? 바로 차트를 볼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차트는 일종의 봉입니다. 그죠? 캔들. 즉, 양봉과 음봉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 자체가 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가고 있는지, 또는 횡보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 자체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또, 시장 안에서 수급, 즉,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또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또는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매수 주체의 수급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조지표의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의 주식 전문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주식 전문가를 말씀드렸으면 과거의 개인 투자자의 영역도 분명히 있었겠죠. 과거의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냐면 단순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초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 개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이때 개인 투자자는요. 차트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차트의 의미, 양봉과 음봉의 의미 자체도 잘 파악을 못했고, 올라갔을 때 어느 위치에 양봉이 뜨고 어느 위치에 음봉이 떴을 때 그걸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듣는 정보는 주변에
어떤 뭐 자녀분이 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친구분들한테 듣는 지금 현재 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말로써 듣는 그 정보들만 가지고 투자를 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의 주식 전문가와 개인 전문가의 어떤 분리됐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역 자체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현재 주식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현재 주식 전문가라고 한다면 경제에 대한 이해도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왜 밀립니까? 왜 밀립니까? 국내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죠.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도 같이 휩쓸려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대외적인 경제의 영역을 해석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고 과연 어떤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지 미국이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업황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산업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죠. 이 빠른 시장의 변화에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즉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시피 주식 전문가에 대한 영역 범위 자체가 너무나 커져 있어요. 방대해져 있죠.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의 영역 자체는 어떤 정도의 그 수준 안에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 주식 전문가 정도의 수준 분석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 주식 전문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죠. 그죠? 위에 보면은 차트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다 볼 줄 알아요. 그죠? 수급 못 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조 지표에 대한 분석 이거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분석이 과거의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그 정도의 수준을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넘어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현재 주식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차트를 보고 있고 수급을 보고 있고 이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수급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과거에 얽매여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 안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개인 투자자 영역에 있다면 제가 주식 전문가의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강의 진행되는 거 끝까지 한 강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이론. 과연 퍼즐 이론이 뭘까요? 이 이름 안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퍼즐 이론? 그래, 퍼즐. 과거에 내가 가지고 놀았던 그 퍼즐이었지. 그거 아닐까?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형상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왜냐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론화 시키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퍼즐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이론이란 다양한 퍼즐 조각을요, 색깔을 바꿔서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퍼즐 조각을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요. 그죠? 다양한 퍼즐 조각을 조합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퍼즐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이 이론이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퍼즐 조각은 바로 경제,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퍼즐 조각이란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은 바로 경제, 그리고 산업, 기업의 정보를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퍼즐이 완성됐을 때 그 퍼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퍼즐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기업을 선별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퍼즐 조각들이 있죠. 그죠?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는 위치에 딱딱 끼워 맞추는 겁니다. 끼워 맞추고 지금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남아있죠. 이 퍼즐을 맞추는 순간 뭐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완성이 되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퍼즐 이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자, 이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 퍼즐판이 있어요. 퍼즐판이 있고 이 퍼즐판에 어떤 내용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주변에 퍼즐은 맞춰져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퍼즐들이 여기 뿌려져 있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죠. 이제 퍼즐을 조금씩 맞춰놨습니다. 퍼즐을 조금 맞춰놓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기 아이 둘이 보이네요. 그죠? 아이 둘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밑에 어떤 정보가 지금 나옵니까?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몰라요. 분명 아이 둘은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를 쳐다보고 있고 이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퍼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제 퍼즐이 다 완성됐죠? 결국은 아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 둘이 쳐다보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라면이었어요. 라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배고프신가요? 네. 이 아이들도 지금 배가 고파서 이 라면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라면을 버리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맛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제가 퍼즐 조각 하나하나의 조각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에 대한 정보고 산업에 대한 정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된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오고 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까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눈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퍼즐 내가 어렸을 때 맞춰봤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나 어렸을 때 퍼즐 조각 그냥 아예 안 했어. 그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맞추신 거예요. 분명히 이 퍼즐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이 큐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맞추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퍼즐을 맞추는 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첫 번째 화면에서 뭐가 맞춰져 있습니까? 뭐가 맞춰져 있어요? 귀퉁이가 맞춰져 있죠. 그죠?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 귀퉁이에 맞춰져 있는 조각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수직으로 세워져 있거나 또는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그죠? 끝부분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테두리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테두리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같은 영역에 있는 건 같은 색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색상끼리 퍼즐 조각을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면 파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그러면 이 퍼즐 조각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조각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같은 모양대로 또 맞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양끼리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 어느새 쉽게 퍼즐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퍼즐 이론 역시도 하나하나 맞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립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이론에 대한 정립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뭐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선별하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제가 실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의 내용 안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그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연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해서 따온 겁니다. 과거에 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제가 많이 이용하는 이 화면이에요, 이건. 왼쪽 보면은 이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 보이시죠? 거기엔 각각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에 대한 표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2014년도 거의 하반기에 추천드렸던 그런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그 내용들인데요. 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면은 아르헨티나 그 당시에는 선택적인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분명히 나왔던 그 시기였고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르발 지수는 단기적으로 거의 급락세가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바로 2014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식의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르헨티나 선택적인 디폴트가 주변국으로 확산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확산될 가능성은 분명히 낮았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조각을 하나 끼워 놓은 거고요. 그다음 옆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죠. 출구 전략으로서
바로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뭘 했습니까? 바로 테이퍼링을 했죠. 즉 그동안 뿌렸던 유동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죠. 당시가 바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지속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속도가 가속화되게 되면은, 종료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도 빨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조기에 또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시점에서 찝어드렸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퍼즐 조각이죠. 이 테이퍼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바로 금리 인상도 빨리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하나의 정보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올리면 그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모든 지표들은 선반영이 됩니다.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상승하겠구나 라는 부분도 하나의 정보 조각으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자재인 금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떨어지게 되죠. 그죠? 이거 역시도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왜 이런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는지는 잠시 후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합니까? 수출 기업들이 유지하게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금 가격이 하락한다.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약세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딱 이걸 보고서 하나의 조각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심택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수출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PCB 업체예요. 바로 인쇄 회로 기판 업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이게 나온 거죠? 바로 PCB에 이용되는 원재료가 뭐다? 바로 금입니다. 금 가격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기업이 뭐였다? 바로 심택이라는 이 PCB 업체였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은 주가는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2분기 역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앞서서 분석했던 그 내용들에서 가능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했고요. 그 당시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6%, 그리고 분기 대비했을 때 138%의 상승을 예상했던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1위인 기업. 그런 기업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선별을 해드렸던 시기가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역시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런 퍼즐 이론을 통해서 강연에서 잡아드렸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중국이요. 올해만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게 아닙니다. 지난해도 역시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어요. 자, 그 당시에 여건들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던 시점이었고요. 하나의 조각이 완성됐죠. 그죠?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뭘 보겠습니까? 중국?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들이 여러 개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강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뭡니까?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류 열풍. 우리가 한류 열풍을요, 보통 일본 쪽에서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시점에서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크게 빠르게 확산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오히려 일본 쪽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그 영향력, 파괴력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지난해가 말이죠. 자, 그리고 역시 중국 쪽에서 내방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방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방객이 많아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그 시기가 바로 지난해였다. 자, 그러면서 점차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주식시장 안에서 모멘텀이나 이슈가 지금 불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지난해였고요. 자, 그리고 역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에 대한 시장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나왔습니까? 한국과 중국의 FTA. 분명히 한국과 중국의 FTA가 되면은 품목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품목 안에서 뭘 봐야 됩니까 또?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하고 FTA를 했을 때
관세의 철폐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이것 또한 무엇보다 바로 퍼즐이라는 거죠. 자, 역시 수출하는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이 나왔을까요? 그 시점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 표현이 됐고 이 안에서 우리는 정보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 그 당시에 나왔던 종목은 바로 ACT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ACT. 자, 타이틀 보시죠. 성장하는 기업 ACT에 주목하라. 역시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이 기업은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였어요. 성장 속도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을 해오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 32.2%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 향 쪽으로 매출 비중이 사실 높았는데 이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다른 기업들 쪽으로 또는 중국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관련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 보시면 2009년도 중국 5위 화장품 업체 프로야에 대한 매출이 시작되는 그 시기였고요. 2013년도에는 중국 업체하고 역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과거부터 진행이 됐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그 시점에서 ACT라는 기업을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당연히 ACT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뭡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FTA 관세가 6.5에서 10%의 관세가 철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 종목이 나왔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온 종목이 수익이 안 좋았을까요? 자, 다음에만 잠깐 보시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심택입니다. 네, 심택. 주가 흐름 보게 되면요. 지난해 하반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기를 누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분석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서 돌리면서 이 기업이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이 나왔네. 얼마 누가 매집하고 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미리 사전에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뜨기 전에 잡아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심택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ACT였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지금 10,000원대였죠. 10,000원대에서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4만원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죠? 10,000원대에서 4만원 가까이 올라갔다. 거의 몇 프로 났습니까? 400% 가까이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종목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종목을 분석했을 때 그 효과는 거의 파괴적인 그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보면은 좀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끼워 맞췄으니까. 이번에 보시는 내용은 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보를 통해서 끼워 맞춘 정보, 퍼즐을 형성시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춘절에 대한 효과. 이게 언제입니까? 올 초예요, 사실. 올 초. 올 초에 춘절에 대한 효과를 일단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SBS 컨텐츠 허브가 거의 급등세가 나왔어요. 이 역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런닝맨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 SBS 컨텐츠 허브가 정말 급등세를 나타냈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바로 그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슈는 뭐였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중국에 대한 소비였고요. 춘절 뭡니까? 소비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SBS 컨텐츠 허브가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역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춘절은 화장품이나 의류, 밥솥, 여행 이 관련주들이 항상 부각이 되는 그 시기죠. 자, 과연 저는 어떤 종목을 뽑아냈을까요? 자, 그 종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뽑아낸 종목이 바로 MK트렌드였어요. 자, MK트렌드.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요. MK트렌드라는 기업은요, TBJ와 버커로, 그 다음에 엔듀, NBA에 대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슈가 났던 건 바로 뭐였냐면 바로 NBA예요. NBA 브랜드. 이 중국 쪽에서 NBA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MK트렌드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농구가 사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농구는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워낙에 많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를 한번 타게 되면 그만큼 폭발적인 수혜가 또는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골라낼 수 있었던 종목은 바로 MK트렌드였고 역시 주가 흐름 잠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급등세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아냈던 종목이 바로 MK 트렌드였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특징들이 있죠. 단순하게 차트를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게 아닙니다.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서 이 정보 끼워 맞춰놨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새로운 하나의 정보가 완성됐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기업이라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듣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으시고 지금 혹시 필기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필기구를 챙기세요. 챙겨서 지금 내용들 다 적으십시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야 여러분들도 뭐가 됩니까? 실력이 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해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즐 조각, 바로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퍼즐 조각, 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 증권사와 연구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사 보고서들 많이 읽으시나요? 네, 읽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의 읽지 않았어요. 증권사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연구소 데이터들도 과거에 잘 안 보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말 좋게 글을 썼고 이 기업이 정말 수익이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정말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그리고 강력 매수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 주식으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쉽지만. 자, 왜 그러냐? 그 증권사 그 분석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을 못 하신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황민혁 멘토 역시도 애널리스트, 국내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간혹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견해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해야 된다는 거. 자, 이 객관적인 데이터는 뭡니까? 바로 수치화된 정보입니다. 수치화된 정보.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 포인트만 뽑아드릴게요. 바로 뭐뭐가 되었다. 그죠? 뭐뭐가 되었다. 객관적인 내용이죠. 그죠? 뭐뭐 기록했다.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언급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작용했다. 역시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관적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주관적인 데이터냐? 주관적인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세요. 참고는 하세요. 하지만 절대 100% 뭐 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표시도 지금 굵게 나왔죠. 그죠?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말아라. 자, 이 데이터의 내용들 어떤 식의 기록이 됐을 때 이 내용들은 100% 신뢰를 하면 안 되는지. 자, 뭐뭐 하는 듯 하다 라는 표현. 뭐뭐 하는 듯 하다.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죠. 자, 뭐뭐 할 전망이다. 이건 뭡니까? 필자의 그냥 견해예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죠? 자, 그리고 뭐뭐로 판단된다. 쓴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으시냐면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안 보시고 이 주관적인 데이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력 매수는 왜 나옵니까? 강력 매수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자기. 그죠? 목표 주가 산정. 일반적인 수치가 있지만
이 기록을 하는 그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기업들마다. 그렇지만 그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 부과하게 되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뭐냐면 바로 주관적인 그 애널리스트의 견해입니다. 그게 가미가 되면 목표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권사 보고서만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일례로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요, 제가 지난해 2014년도에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정책 코멘트, 이게 워낙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위에 타이틀 내용이 나오죠. 2015년 정부 예산안 발표가 됐다. 그죠?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데이터입니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죠. 이 내용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그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는 확장적인 2015년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그리고 당초 예상인 6.2%보다 뭡니까? 이거 수치. 말씀드렸죠, 수치. 수치도 객관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6.2%보다 낮은 3.6%로 잡았다. 역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뭐라 한다? 참고를 하고 믿어도 된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죠. 2015년도의 예산안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되세요? 객관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주관적인 내용으로 보이세요? 주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건 뭡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이건 100%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한번 더 보시죠. 기대에 못 미치는 재정 정책이었다. 이 기대는 누가 한 겁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 이거 역시도 뭡니까? 기대를 누가 하고 있다? 바로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있다. 결국은 이 내용도 역시도 주관적인 데이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까? 100% 신뢰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갔다가 또 정책에 대해서 엇갈립니다. 방향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종목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잠깐 보시죠. 제가 앞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들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7월 백화점 매출이 나왔죠. 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죠? 이 수치들 보니까 뭘로 나왔습니까? 다 숫자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가 됐다. 이게 주관적인 데이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용들 잠깐 보면은 7월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얼마 됐다? 결과가 2% 증가했다. 그죠?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네?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쪽에서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금 예상치가 106이었는데 뭐가 나왔다? 107이 나왔다. 예상치보다 좋아졌네? 이걸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좀 촉진이 되고 있나? 촉진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간 요약 딱 보면은, 한국경제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정책, 그리고, 트레이너믹스 기대감으로 실물 경기, 그리고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거 뭡니까? 이 데이터를 토대로 뽑아낸 거예요. 실물 경기 회복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건 믿는 겁니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나오죠? 자, 세부 설명 보니까 7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확대가 됐다. 7월 수출 증가율이 확대된 가운데서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는 하반기에 들어서 세월호 사태에서 벗어나며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개선 국면 진입으로 뭐한다? 판단된다. 이거 뭡니까?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죠. 주관적인 내용이 가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봐라? 100% 신뢰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권사에 대한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제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표현을 할 때요. 이 정보를 총 3가지로 구분을 지어 놓을 거예요. 3가지. 첫 번째가 바로 경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경제죠.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쁘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경제에 대한 퍼즐을 먼저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산업이 되겠죠. 그죠? 산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기업이 될 겁니다. 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제, 산업, 기업,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경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볼 때요. 사실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이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BOK,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다 다루고 있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통계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와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는 거의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요, 바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경제통계 시스템을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우측면 하단 부분에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다? 통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국민 소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내용들, 또 국제 수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사채 또는 국고채, 수익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뭘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국가통계 포털, 우리가 이제 통계청이라고 얘기하죠. 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코시스 100대 지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역시 메인 페이지 바로 우측면에 보면 나와요. 이 안에 뭐가 되어 있다? 100대 지표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100대 지표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증권사 뭐 보고서들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차트들 막 나오죠. 이런 데이터를 과연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활용했을까? 바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자,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통계청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외환 보유액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외환 보유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죠. 어디 있다? 통계 포털 사이트에 있다. 자, 그리고 설비 투자라든지 또 어디? 경상 수지라든지. 그죠? 정말 중요한 자료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이 자료들. 자,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뭘 봅니까? 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고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화를 또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정보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자,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만약에 컴퓨터가 켜져 있다면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구나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밑에도 정말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바가 아직 접혀 있죠. 그죠? 내려가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보들이 이 밑으로 쫙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 보세요. 이 정보들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경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집중하세요.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산업 퍼즐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 우리가 흔히 이 산업을 지금 해운업 경기가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화학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중요한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철강하고 조선, 이 해운업 왜 세 가지를 묶어놨느냐?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세 개의 업종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자, BDI 지수. 우리가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벌크성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해운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운업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다.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동량만큼 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당연히 수주를 줘야죠. 그죠?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합니다. 왜? 배로 실어 나라야 되는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죠?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럼 당연히 해운업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가?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 선박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조선업종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배를 뭐로 만들죠? 나무로 만듭니까? 스티로폼? 아니죠. 배는 철로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운, 조선, 철강은 같이 묶여서 경기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이트의 주소는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만약에 이 주소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화학산업. 화학산업은요, 국제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은 당연히 정유주들이 좋아진다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정유에 대한 정제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에, 즉 유가가 올라가면서 샀을 때 가격보다 팔릴 때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 업종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석유, 그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화학 제품은요, 정유에서 채취해서 만듭니다. 당연히 정유에 대한 수요는 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화학업종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거는 뭘로 할 수 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화학산업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건설업은요, 어떻게 봅니까? 국내외 건설 수주 동향을 파악합니다. 건설 기업들도요, 국내 쪽에 한정된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분류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은요, 대부분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 건설 수주 동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은 역시 국내외 건설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업종을 한 번 더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증권업이죠. 자, 증권업. 자, 증권업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 그럼 증권주가 올라갑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올라갈 때 거래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수가 하락할 때 거래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다. 손 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주가가 올라갈 때 그만큼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증권사는요, 거래 수수료,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60%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은행은요? 자, 은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은행은 바로 이제 금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은행의 금리 상품은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금리 한 7%, 8% 준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 많이 하시겠습니까? 자금은 또 은행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은행은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겠죠, 실적이. 역시 예대 마진이 증가하게 되고 실적이 개선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여러분께서 같이 알아가셔야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퍼즐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사이트가 바로 해외 건설 수주 동향입니다. 자, 사이트 주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기 보시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수주 건수가 있고요. 수주 금액이 있죠. 연마다 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어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전체, 그 다음에 뭐 동기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다. 자세하게 분류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클릭을 해보면 또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면 어떤 기업이 얼만큼을 수주했는지.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수출했는지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거 보면 훨씬 더 쉽겠죠. 파악하시기가. 이건 뭡니까? 바로 BDI 차트.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이해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바로 BDI 지수는 해외나 경기를 동반하는 그런 지표이긴 하지만 또 뭘 볼 수 있다? 조선업종과 그 다음에 철강업종도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그럼 지금 보세요. 최근 자료입니다. 어제 바로 캡처한 자료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해운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지금 해운업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퍼즐 내용을, 기업 퍼즐을 모으는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 홈페이지. 이거 안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게 정말 쉽습니다. 들어가시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다? 사업 보고서. 가장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다?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화면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기업에 대한 공시 내용들, 신규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특허를 취득했다든가 또는 채권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증권사 보고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관적인 데이터는 필요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참고를 해라. 이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보라? HTS 안에서 실시간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수급 기본입니다. 이건 이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차트 이런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라.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이 내용 잠깐 보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이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업의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뭘 볼 수 있다? 그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시됐던 그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발표한 실적, 분기별, 반기별, 연간 실적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뭘 봐라? 뭘 볼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이 안에 공시되는 의무입니다. 거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다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최소한 이 사이트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FN 가이드입니다. FN 가이드. FN 가이드는 사실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HTS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오죠. 보고서들. 하루에도요. 지금 페이지 보면은 이제 하루에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 3페이지나 있어요. 정말 많은 보고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최신 자료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역시도 뭐 결제를 해서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뭐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퍼즐 이론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퍼즐 이론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그 내용이 아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는 황민혁 멘토만큼 전문적인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이후에 다뤄질 내용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역시 퍼즐 이론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경유TV 황민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